네, 오늘은 단체 교섭인데요. 이 단체 교섭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 사용자와 어떤 그 이제 교섭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과 또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그 단결력이라든가 어떤 투쟁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요구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단결과 그리고 어떤 노동쟁의 사이에는 이 노동조합이 좀 더 이제 그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 단체 교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헌법 제 33조 1항에 보면 이것처럼 이제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단결을 해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을 하고 또 교섭이 결렬되면 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어떤 집단적 노사 관계가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결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단체 교섭을 이게 전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한다거나 뭐 어떤 준법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단체 행동 역시 단체 교섭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적인 노동 관계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가 뭐냐라고 하면 단체 교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체 교섭이 뭐냐? 결국에 이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가 뭐 이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교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합의된 내용으로 어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보면요,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게 어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떤 집단적 관계를 어떤 규율하는 또 어떤 아니면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란 게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주된 내용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뭐 또 이제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혀 배제가 된 뭐 단순하게 그런 거죠. 뭐 어떤 친목 도모라든가 아니면 뭐 등산 대회라든가 회식이라든가 뭐 이런 수준의 그런 것들은 단체 교섭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런 건 이제 단체 교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1990년 판결을 보더라도 이 단체 교섭이란 건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춰 볼 때 이 노동 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라는 건데, 현재 우리 노동조합법은요, 이 단체 교섭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되는 단체 교섭의 형태를 좀 유형화해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5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기업별 교섭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장별로 교섭이 행해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그 단체 교섭이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특정한 기업 이나 또는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과 또 이제 그 기업의 사용자 사이에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 교섭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산별 노조라든가 아니면 직종별 노조가 이제 조직이 돼 있어서
이 산별 노조라든가 어떤 직종별 노조가 전국적인 또는 이제 어떤 좀 지역적으로 이 노동 시장을 완전히 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별 노조와 그 산별 노조에 대응하는 그 사용자 단체 사이에 그 기업을 좀 초월해서 어떤 통일적으로 이제 교섭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교섭이라고 하면 뭐 이제 전국 금융산업노조라든가 어떤 이제 택시노조,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교원노조 이런 단체들이 좀 통일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각선 교섭인데요. 이게 대각선 교섭이 뭐냐면 이 좀 노동조합 자체는 이제 좀 초기업적인 단위 노조인데 그런 이제 어떤 산별 노조 형태인 거죠. 그런 산별 노조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는 경우 또는 이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제 이런 좀 초기업적인 그 산별 노조가 어떤 핵심적인 그 사업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그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게 이제 모델이 돼서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 사용자들이 좀 이제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대각선 교섭이 행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여러 명의 사용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사용자가 어떤 하나의 교섭 장소에 한 곳으로 이제 나오도록 해서 행해지는 그 집단적 교섭이 있는데 집단적 성격의 그런 교섭 이런 것도 일종의 대각선 교섭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현행법상으로 보면 우리 이제 현행 노동조합법에 보면 산업별 연합단체도 이 단체 교섭 담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각선 교섭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교섭인데요. 이 공동교섭은, 이 산업별 연합단체와, 기업별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어떤 그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별 교섭과 대각선 교섭이 좀, 합쳐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교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기업별 단위 노조가 이제 그 사용자들 있죠. 사용자들 그 집단 사용자들의 집단과 좀 교섭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집단 교섭 또는 뭐 연합 교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그 산별 노조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별 단위 노조의 대표자들이 그 연명을 해서 그 사용자 단체와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도 집단적 교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단체 교섭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체 교섭을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 그게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연합단체라든가 지부, 분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경우에도 이제 사용자 단체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동조합 측의 교섭 당사자를 보면 먼저 노동조합이어야 되는데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이제 이 노동조합이니까 어떤 개별적인 노동자는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물론 이게 그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이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개별적인 노동자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노동 관계 법령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뭐 판례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학설들이라는 게 상당히 좀 지금 이제 구시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을 하고 또 이제 ILO 핵심 협약들을 좀 비준을 하긴 했는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노동규범의 수준에서 보면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동법이나 노동 판례들이 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이제 어떤 뭐랄까 노동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를 바라보는 어떤 정부의 시각, 거기 대응하는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그런 또 문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이제 퇴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이제 지금 어떤 이 노동법에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뭐랄까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조합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노동조합의 어떤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동조합이 뭐 이제 그 사업장의 또는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얼만큼 대표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규모라든가 어떤 조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어떤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가, 이건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는 그 노동조합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 노동조합인 거죠. 법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단체 교섭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단체 교섭권, 우리가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단체 행동권이라는 그러한 어떤 노동 3권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꼭 설립 신고가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요건, 그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단체의 경우에 어떠냐라는 건데, 이 연합단체도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은 그 개별적인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단위노조와 그리고 이 단위노조들이 다시 가입하는 노동조합인 연합노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단체는 당연히 이제 연합노조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섭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연합단체도 어떤 독자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는 이제 그 단위 노조들의 그 이제 단체에 가입해 있는 단위 노조들의 어떤 공통적인 사항 또는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섭 당사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개별적인 그 단위 노조만의 어떤 노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합단체도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기업별 단위 노조에서 어떤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래서 이제 위임받아서 그 위임에 의해서 이런 그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다. 단체 교섭에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단위 노조가 그 단체 교섭을 위임할 수는 있어요. 위임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연합단체에 이전한다거나 그 이제 교섭권을 이전한다거나 뭐 양도하는 것은 이제 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 노조의 고유한 단체 교섭은 단위 노조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떤 주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위임하는 건 허용되지만 이전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지부나 분해에 관한 문제인데, 이 지부나 분해에 관한 문제는 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부나 분해가 어떤 단위 노조의 그 하부 기관이라면 그 자체로는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그 단위 노조의 위임을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지부나 분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단위 노조로서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판리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 옛날 단체 협약 보면은 회사는 이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있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를 이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 노동조합만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이제 다른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런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현재의 현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떤 법적인 구속력 자체가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노조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일 교섭단체에 관한 그런 단체협약 규정은 어떤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수노조의 경우인데, 우리 복수노조와 복수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섭창구를 어떻게 단일화를 시키느냐,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그 이제 노동위원회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측인데, 사용자 측은 당연히 이제 사용자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에 노동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노동계약의 어떤 사실적 존부, 그러니까 노동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제 노동자에 대해서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자, 이 사람들도 사용자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노동 계약이라든가 어떤 노동 그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사용자 개념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좀 어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제도적 취지, 그리고 집단적 노동관계라는 그 특성에 좀 비추어 봐서 좀 이렇게 이제 뭐랄까 합리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개념이 좀씩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그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뭐랄까 사용자 범위가 좀 확장된다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 역시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단체가 뭐냐? 그러면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좀 조정이라든가 규제 권한을 갖고 어떤 통제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단체, 그런 사용자들의 단체를 좀 사용자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인데요.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행위인 이 노사 사이의 단체 교섭 그리고 단체 협약 체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하고 이제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 단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교섭이나 단체 협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교섭의 담당자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교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된 경우에 이 협약에서의 어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하고는 좀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단체 교섭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는요,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보면은,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돼요. 실제로는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외에 이 노동조합의 집행부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교섭위원으로서 담당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역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역시 단체 교섭의 담당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단체 교섭을 할 때 보면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제 단체 교섭을 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할 그럴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합 규약이나 또는 그 노동조합 총회 의결로 체결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이런 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은 어떤 제한에 대한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대외적인 효력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데, 이 문제는 보통 이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이 어떤 그 단체 협약, 그러니까 교섭안이 있죠. 그러니까 합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런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준 투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인준 투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인준 투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지만, 역시 총회 역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또 이제 규약에 의해서 또 강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 그러니까 인준 투표를 거치지 않고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제재할, 그러니까 어떤 규약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꼭 이제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게 총회 의결, 그러니까 인준 투표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이 단체 협약의 효력이 무효이고, 뭐 이제 어떤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 체결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 그 인준 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단체 협약 자체에는 어떤 그 이제 단체 협약을 단체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뭐랄까, 지배라든가 개입, 또는 이제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를 매수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지배라든가 영향하에 이제 그 뭐랄까, 그 이제 어떤 노동조합이나 일반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단체 협약의 어떤 유효라든가 무효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 대표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지만, 어떤 이거에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되고, 사용자가 이미 또 그거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그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총회 의결이 없는데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민법상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어떤 무효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인준 투표를 거치도록 했는데 인준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같은 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있죠, KT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어용노조라고 하는데 KT, 그러니까 전에 한국통신이었죠.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그 전에는 실제로 지금 어떤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이 KT 노조인데, 이 KT 노조가 한순간 이제 어용 노조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이제 쪽에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 한국노총으로, 이제 민주노총에 탈퇴해서 한국노총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회사의 어떤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뭐 그거를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서 이제 단체 협약을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총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제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결된 단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제 구조 조정이 돼야 하는, 그래서 구조 조정 당사자가 된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구조 조정이 되면서 일찍 이제 명예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된 그 조합원들이 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떤 평석, 그러니까 이제 판례 평석을 한 게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역시 이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위임 받는 사람, 누가 이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조합법이 뭐 특별히 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합원은 당연한 거고, 조합원 외에 외부 인사 있죠, 제3자도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단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 교섭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단체 협약 내에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할 때 조합원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의 협약을 미리 체결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금 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제3자 위임 금지 조항을 체결하면 어떤 좀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 연합단체, 그러니까 연합노조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죠, 이제 예컨대 이제 단위 노조가 있고 산별 연맹이 있잖아요. 단위 노조에서 산별 연맹으로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러면 이 제3자 위임 금지 조항을 이유로 해서 이제 산별 연맹과의 교섭을 좀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거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의 효력을 인정을 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부당 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조항 자체가 좀 단체 교섭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좀 부당한 제약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위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제 그 자체로는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로서는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상황에서 좀 비춰봤을 때 이게 그 좀 그렇잖아요. 그 단위 노조와 어떤 산별 연맹, 상급 단체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상급 단체를 그러니까 산별 연맹을 이제 제3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떤 이 조직상 유대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상급 단체에서 단위 노조의 위임을 받아서 단체 교섭 권한을 행사하는 거 이거는 그 사용자에 의해서 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그것을 봉쇄할 수는 없다.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의 교섭 담당자는요,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이 되는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좀 그 대표자가,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초기업적인, 그러니까 산별 체계에 있어서는, 사용자 단체가 좀 단체 교섭 당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섭 담당자는 그 단체의 이제 대표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 어떤 대리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배인이라고 하는데 상법상 그 지배인들 있죠. 상법상 지배인은 단체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자 외에도 노무 담당 임원이라든가 공장장, 뭐 인사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 단체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단체 교섭의 대상은 사실 그렇죠. 이제 노동관계 당사자,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제 원칙적으로 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가 아무래도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교섭을 이제 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일정한 그 범위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들, 이것들을 좀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적 교섭 사항을 이제 의무적 교섭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고 곧바로 또 이제 그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자에게 어떤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도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 노동조건, 뭐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우선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는 거는 노동 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 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 협약의 체결 같이 노동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더라도요, 사용자가 이게 단체 교섭을 승낙을 하고 교섭이 진행되는 거 역시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 이렇게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닌 것들을 임의적 교섭 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임의적 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는데, 요거는 또 이제 단체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게 근데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초점이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교섭 대상은 쟁의 행위의 목적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 조건과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게 이제 노동 조건이 뭐냐, 의무적 교섭사항을 이라고 할 때 의무적 교섭사항으로서 노동 조건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계약상의 어떤 권리 의무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노동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임금이라든가 노동 시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좁은 의미의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이제 재해 보상이라든가 인사사항, 복무 규율, 교육훈련, 복리후생,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노동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동 조건은요,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같이 좀 넓은 의미로 노동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노동 조건이 어디까지 노동 조건이냐, 노동 조건이냐 아니냐, 이게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좀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항이 이게 노동 조건에 해당하느냐, 요거는 계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는 그 어떤 적용된 법률 취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노동 조건이란 게 노동 계약이나 또는 취업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니까요. 이런 사항을 단체 협약의 당사자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 단체 협약 제도가 갖는 어떤 집단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이게 그 교섭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노동 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별 노동자에게 국한되는 사항은 이게 이제 어떤 고충 처리라든가 뭐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뭐 이제 다른 뭐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런 주장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 기업별 노조 하에서는 어떤 개별적인 인사라든가 개별적인 노동 조건도 이게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그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단체 교섭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노동 조건에 관한 어떤 결정인데, 이게 장래에 적용될 노동 조건의 내용을 미리 교섭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권리 의무로 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은, 이미 정해놓은 거는 그 단체 협약이 효력이 있는 그러한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는 교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확정을 했어요. 임금 액수를 확정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인상을 하기 위해서 협약 유효 기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이 지금 효력이 발생한 그 협약 유효 기간 중에 있을 때, 이때에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평화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의무라는 건 뭐냐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고 그 단체 협약이 종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내에는 그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자들도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한다거나, 그걸 또 이제 어떤 쟁의 행위를 하는 거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평화 의무라고 하는데, 이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거는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사실 평화 의무라고 하는데, 평화 의무를 위반하는 건 노동자들이 위반할까요? 아니면 사용자들이 위반할까요? 대체로 뭐 지금의 뭐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 떠드는 게 보면 대부분 마치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위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떠드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현실에서 어떤 노동 단체 협약이라든가 단체 교섭 실무에서 보면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건 대부분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들이 단체 교섭,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하고 단체 협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무시하고 새로운 노사 합의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고, 이미 이제 어떤 단체 협약이 체결됐는데도 그 단체 협약이 효력이 있는, 지금 유효한 그 단체 협약을 뭐 이제 해지하는, 뭐 그걸 이제 뭐랄까, 그런데 좀 파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단체, 그러니까 노동 관계에서의 어떤 의무 위반은 실질적으로 파업이냐 아니냐 이런 단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협약을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자들이 위반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으로 이제 권리분쟁 사항인데, 이 권리분쟁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그 어떤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단체 교섭의 어떤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이런 권리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수 있어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데, 뭐 경영권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저기들이 있어요. 헌법상의 어떤 실제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뭐 이제 경영권, 영업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예전에 어떤 노동조합을 통제한 그 어떤 측면에서 이게 언젠가 한 1990년대에 형성된 이론인데, 원래 그 헌법상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뭐 영업권 이런 권리는 없어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 경영의 자유예요. 그냥 자유의 한 내용일 뿐이지, 이게 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과 같은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경영권이라는 어떤 권리로, 그것도 노동법 학자들이 이런 저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한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경영에 관한 사항인 거죠. 경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경영에 관한 사항이 어떤 노동 3권과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 어떤 기업 투자라든가 회사의 폐업, 뭐 사업 양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경영 주체가 어떤 경영 주체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노동법 학자들도 사실 굉장히 그 노동조합보다는 그 어떤 이런 기업 쪽에 친근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친기업 성향이랄까, 친재벌 성향이죠. 재벌 성향의 그런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경총이라든가 뭐 전경련에서 주는 연구 과제 같은 거 받아서 이제 이제 경영자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그런 노동법 이론들을 뭐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영권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 고유한 그 이제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회사 구조 조정을 해서 이제 어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고에 관한 그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어떤 정리해고를 오로지 그 어떤 경영상의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구조조정을 오로지 이제 경영에 속하는 고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단체 교섭, 그러니까 어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삼권 보장과 이게 문제가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체 교섭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영에 관한 내용과 노동상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어떤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사에 관한 사항 역시 이게 어떤 뭐랄까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냐면 이제 개별 노동자를 채용하고 뭐 전보, 교육, 인사고과, 승급, 승진 뭐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은 사용자 고유의 어떤 인사에 관한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이게 단체 교섭의 의무적인 교섭사항이 될 수는 없는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노동자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전체 조합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제도라든가 인사 기준 뭐 그런 절차 있죠. 이런 것들은 노동 조건이나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주의 인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뭐 인사평가 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이게 이제 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성실교섭 의무라고 합니다. 성실교섭 의무는 현행법 그 국법에서는 성실교섭 의무를 그 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켰는데 현행법에서는 사용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이제 성실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네, 성실교섭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상대방과의 교섭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측의 요구와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좀 성의 있게 청취를 하고 그걸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회답을 구체적인 이유라든가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성실교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제안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최초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거는 이건 성실한 교섭 태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성실 교섭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죠.
자,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또는 이제 게을리하는 거,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가 되고요.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전에 부당 노동 행위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